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근본 없는 영화 큐레이터 김프로입니다. 먼저 하셨군요. 네. 황대리 준비되면 이렇게. 네, 먼저 하세요. 계속 내가 하는데 얹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니네 다 안다고. 그렇지. 뭘 그걸 그렇게 오래 살냐고. 좋은 영화가 뭔지 알고 싶은 배 감독입니다. 좋은 영화가 뭔지 보고 온 황대리입니다. 네. 뭐 이렇게 감동적이진 않은데. 거만하고 재미도 없고 이거. 네. 자, 승국 씨 없이 오늘도 두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지. 그래도 리스펙트. 네. 당신의 잠정 하차를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하신데. 정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게스트를 여자 게스트를 컨택 중이에요. 네. 너무 성별은 정해져 있습니다. 칙칙한 냄새나는 꼰대들만 모여가지고. 네. 그 앞에 이트로 바꿔야겠네. 그러네. 그러네요. 매력적인 꼰대와 미녀가 들었으면 좋겠다. 바꿔주지 뭐 그 정도. 괜찮네.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터널. 네.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있잖아, 일부에. 재밌게 봤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두 번 안 봤습니다. 아이고, 이 얘기 해야 돼. 제가 시사회를 봤잖아요. 네. 그 영화에 YTN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YTN의 앵커. 네. 중에서 제일 예쁜. 우리 이승민 앵커. 님께서. 이렇게 털어주기로 했어. 뭘 들어줘? 너무 제일 예쁘다고. 표를 주셨으니까. 언급을 해달라고. 어떻게 하셨군요. 옛날에 네. 대학생 때 네. 그 무슨 이렇게 스터디 이런 게 있잖아요. 방송사 입사할 때. 언론고시 준비하는 거. 그렇죠. 근데 저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네. 그 무리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무리. 그 무리에 있다가 이제 앵커가 되신 거고. 저는 이제 무리에 있다가 기자가 됐는데 네. 정작 저 기자 생활할 때는 네. 만나거나 이런 거 못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뻘짓거리 하면서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재밌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실라냐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좋네요. 덥석 받아가지고 제가. 네. 김프로도 그럼 이거. 그래서 도대체 터널 이제 무슨 영화 홍보 담당자님 표를 생겼다면서 그걸 주길래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시사회표가 생겼을까? 그리고 영화를 가서 봤더니 YTN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 대놓고 나오더라, 그래서. 저하고 친한 선배 기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문자 보냈지. 영화 나온다고. 근데 그 장면을,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배두나가 이동진 라디오 프로그램 가서 뭐 사람들이 구하지 말래 어쩌고 막 울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터덜 걸어 나오잖아요. 그때 스튜디오를. 힐끗힐끗 보는 사람들? 힐끗 보는 사람이 그 YTN 진짜 기자인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여자분. 네. 그때 되게 바빴대요. 근데 그 테이크를 진짜 많이 찍었대. 진짜 많이 찍었는데. 중요한 순간. 그래서 자기는 그게 찍혀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대. 근데 진짜 많이 찍었는데 배두나가 쉬는 시간에까지 굉장히 몰입을 하고 감정을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진짜 대단한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나도 여기 팟캐스트 녹음할 때 되게 몰입해서 웃겨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이렇게 막 몸의 컨디션을 올리면서 오는데 그런 거구나. 메소드. 이건 사담인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우리 다루지도 않은 영화. 거기 이제 자레드 레토라는 엄청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떠오르는 신성은 아니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쪼코 연기를 했는데 기사들이 연기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메소드 연기.
그거 그냥 남자들이 자뻑한 거 아니냐. 그만하라고. 뭐 쉬는 시간에까지. 그러니까 마고 로비가 어땠냐, 리허설 많이 했냐, 그리고 뭐 정신 상담 분석 이런 공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런 걸 써먹을 때가 있었냐고 봐요. 이 영화에서 분량도 적은데. 아니, 자르드 레토가 쉬는 시간에도 계속 그 상태라 가지고 실제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할 때 하는 질문하면 이상한 대답도 하고 해서 너무 재밌었다고. 진짜. 네, 하여튼 그랬대요. 메소드가 요즘 뭐 그런 용도로 쓰요. 근데 배두나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정말. 네. 와,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 옛날에 청춘 이런 거 할 땐 좀 어색했는데. 왜 코리아 생각나세요? 코리아? 거기 보면은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배우들이 쌩얼쌩얼 하는데 막상 보면 뭐 입술 빨갛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쌩얼인 것 같더라고. 아, 진짜 연기 진짜 잘한다. 민낯을 드러내면서 연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화 통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통화를 했대요. 그래요? 이걸 녹음해서 하느니 차라리 앞에서 스태프들이 불러서 읽어주는 게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대요. 하정우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근데 이제 서로 얼굴 보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러면은 시차가 있었는데도 대기하다가 그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해줬대요. 배두나 배우가. 외국에서 그 미드 찍고 뭐 하면서. 진짜 하정우가 전화 받을 때? 네, 그 전화 통화를 그냥 통화를 했대요. 진짜. 진짜로? 진짜 통화를 했대요. 오달수 씨도 전화를 받았대요. 네, 서로 실제로 통화하면서 찍었다고. 진짜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이 이제 하정우 씨만 나오는 장면인데도 현장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촬영을 하고 있으면 오달수 배우의 대사가 촬영장에 진짜 들리고 그러면서 찍었대요. 진짜.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이 오달수 배우랑 하정우 배우가 다음 영화도 똑같이 출연하거든요. 신과 함께 거기에. 여기서는 막 이렇게 서로 구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 그또 딴 데 가서 또 딴 역할을 하고. 그러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뭐 두 분 다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하정우 연기를 보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예전에 뭐죠? 용서받지 못한 자. 네. 그때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하정우한테 그때는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똑같이 하던 선임병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야, 진짜 연기 잘한다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똑같은 멘트를 할 뻔했는데, 이걸 다른 거 찾아보다가 딱 동의했던 게 있었어요. 그 오달수 배우에 대한 평가 그렇던데, 오달수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근데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하정우 배우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할지 알겠는데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듯한 느낌. 그 두 명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고 가는 영화니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평가가 또 그럼 좀 재밌는데 뉴스룸에 나왔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항상 똑같지 않은 연기를 하는 걸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배우인데 본인은 어떤가? 새로운 연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달라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한다는 거겠죠. 뭐 범죄와의 전쟁이랑 용서받지 못한 자랑, 비스티 보이즈랑 뭐 보면 비슷한 속성은 있으나 그 캐릭터들이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연기를 했으니까. 근데 많이 바뀌잖아요. 군도 뭐 이런 영화를 봐도. 추격자가 있잖아요. 시대의 살인마였는데 언제 이렇게 웃긴 캐릭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앞으로 연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뭐 이런 정확한 질문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두 명의 배우가 있대요. 희한하게 황대리가 한 아까 메소드 연기 이거랑 연결이 되네. 두 명의 배우가 알파치노랑 로버트 드니로라고. 로버트 드니로는 그 영화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알파치노는 알파치노가 나온 걸 못 알아채는 영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자기는 이제 놓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인성이나 이런 품성이나 이런 게 깊어져서 생긴 주름이 연기하게 냅두는가, 그 알파치노처럼 아니면 할 때마다 바꾸는가. 거기서 고민 중이다. 뭐 이러고 있던데 이번 영화에서도 뭐 딱 그 선상에 있는 한 편이 더 추가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뭐 연기를 나무랄 때는 전혀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리티를 또 기대하고 들어갔어. 그럴 수 있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뭔가 설정 자체가 터널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는 공간이 많고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뭐 체조도 할 수 있을 만큼 막 공간도 있고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꽉 막힌 데서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하정우를
보고 싶었는데 뭔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 신체가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좀 그럴 법. 이를테면 그래비티 같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저는 베리드를 생각하고 베리드. 왔어요. 네, 뭐 베리드의 한국판이면 그것도 하정우가 연기하면 와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공간이 많고 이렇게 웃기고 뭐 하니까 아 이게 좀 뭐 영화적으로는 재미있어서 잘 따라가면서 웃으면서 봤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점들이 아쉬운 지점을 얘기하면 뭐 또 다 엮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공간이 넓어지고 전 환풍구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설정이들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걔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옆에 누가 또 있다 하면서 확 재밌어졌어요. 아 얘가 지 힘으로 나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자기 힘으로 나가진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공간이 그래서 조금씩 확장되는 건 재밌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보여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런 아이디어나 설정이나 지금 깔려있는 상황,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설정이. 근데 그게 그 여자 캐릭터, 미나는 돌에 깔려서 못 움직이던 애였는데, 결국은 걔가 죽잖아요. 죽었더니 그 돌을 얘가 치워. 그러니까 이러는 게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힘을 막 써가지고 치웠으면 얘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걸 치워도 죽지. 그래도 어쨌든 옆구리가 뚫렸는데. 옆구리가 뚫려 있어도 그 돌을 그런가? 그럼. 치워서. 근데 뭔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못하죠. 못 해도 하는구나. 죽지. 어차피 죽는 거였구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걸렸어요. 아 돌을 못 치운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치울 수 있었어. 그리고 치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얘가 옆구리가 뚫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그런 게 걸리나 봐요.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감독이 시도한 기능은 뭔지 알겠어요. 그 보면 이제 이렇게 누가 봐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캐릭터인데 이 안에서 이제 하정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거기에 선의를 더 베푸는가 많은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그런 갈등에 대해서 한번 풀려다가 그냥 쓱 마무리돼 버린 거 있잖아요. 거기 깊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근데 이미 러닝 타임은 127분이고 126분이고 그래서 뭐 안에 더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관객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영화관에 나오는 게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 뭔가 시도하려다가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소비돼버리는 그냥 전형적인 캐릭터? 뭐,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감독님 매체들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김성원 감독이 생명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하던데, 이게 과연 생명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영화인가? 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승리하는 영화, 생명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레버넌트? 그래비티? 자꾸 외국 영화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한국 영화도 그런 게 있겠죠? 많죠. 근데, 생명이 승리하는 영화인가? 이게 생명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가?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포커스가 다른 데 있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렇죠. 저의 평가를 해보자면,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엔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작 엔딩이랑 바꿔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네. 왜 굳이 그렇게 했냐? 생명이 소중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런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런 걸 하나 엮어서 들어가서 이제 조사해온 소설 원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한 거 이렇게. 안 해주셨나? 네. 준비한 게서 다 털고 가야 돼요.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자, 전체적인 주제와 스토리를 먼저. 너무 갑자기 훅 깊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찾아본 게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3년도에 나온 소설인데요. 이게 소설이 나왔을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고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딴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 하정우의 직업이 원자력 발전소 직원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바꿨어요. 그게 감독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뭐 손전등이라든가 네. 손톱깎이 같은 것들이 차 트렁크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가장 뭐가 현실적인 직업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형이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는데 차에 그런 게 있더라. 기념품으로. 그래서 살면서 나온 디테일이군요. 이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좀 더 뭐랄까 일반적인 그냥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하다 보니 이게 된 게 아닌가라고 네.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고 엔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보시고 나서 보는 방송이니까 그죠? 이게 좀 큰 스포일러라. 소설 엔딩은 구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하정우가 알게 된 다음에 차량에 불을 붙여서 폭발로 자살을 합니다. 네. 비극적이죠. 굉장히 장난 아니죠. 아내인 세현은 그것 때문에 인해가지고 이제 네티즌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약간 미쳐버리고 그래서 딸과 함께 연탄불로 자살을 해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묻혀지게 되고 터널은 다시 한번 공사를 재개해서 재개장하는 행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네. 그 테이프 커팅식의 구조대장이 오달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커팅식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죽었던 그 가족을 생각하라고 막 이렇게 하다 끌려가면서 소설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굉장히 비극적이네. 엔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소설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고 영화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긴 하지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해피엔딩이겠거니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뭐 이런 관객의 기대가 일반적인 건지 어쨌거나 영화 안에서 감독은 해피엔딩으로 이 네. 영화 보시는 대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얘기했던 그런 멘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얘기했듯이 이 작가의 첫 작품인 나는 10%였다가 비스트 보이즈로 흥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작품도 영화화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 유사한 영화들이 떠오르는 게 있죠. 워낙 재난 영화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 뭐 제일 먼저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96년도에 나온 데이라이트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온 영화인데 네. 그건 조금 뭐랄까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영화고 김프로님 계속 얘기하신 베리드 2010년 데드풀이 주인공으로 분한 베리드 그리고 뭐 마션이라든지 캐스트어웨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이제 127시간 있잖아요.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었는데 하여튼 이런 영화들이 어느 한순간 계속 보이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뭐 참고할 수 있는 영화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이 영화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래서 조금 신선한 맛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같은 시기에 개봉한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이것 또한 소설이 원작인데 그 한국 영화 중에 유독 감독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헐리우드나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이제 거의 원작이 없는 영화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헐리우드도 이미 뭐 마블이라든지 DC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영화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번 올여름은 희한하게 소설인 원작을 영화로 각색한 이런 게 영화가 됐고 또 흥행도 잘해서 앞으로 한국 영화 안에서 뭔가 영화를 만들어지는 방법 중에 네. 뭔가 뭐 웹툰은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소설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많아지겠죠. 네. 그 기대작들도 많아요. 뭐 정유정 작가의 작품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제작을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소설 팬들도 이게 영화되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이제 슬슬 영화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또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디테일들이 되게 강해서 저는 약간 영화 딱 보고 났을 때 뭔가 뭐 이렇게 구체적이야 하는 것들을 대부분 찾아보면 이제 소설을 기반한 경우가 많던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좀 기대되는 것도 있고요. 네. 유독 좀 소설을 영화화 하는데 좀 박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있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설 있는 거를 궁금하네. 바꾸는 게 더 쉽지 않나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영화로 아직 안 만들어졌지? 해서 이제 이걸 영화하고 싶다고 이제 각색을 할 텐데,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잘 쓰여져 있어서 극찬을 받은 소설이면, 부담스럽나? 고치기가 힘들죠. 그럼 그대로 이거 무슨 번안곡처럼 찍어내야 되나? 근데 그러려고 해도 그대로 찍으려고 해도 이걸 활자로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있죠. 오히려 근데 뭐 웹툰이나 뭐 이런 건 그림이 그려져 있던 거니까 여기서 조금씩 바뀌어도 사람들이 본 그림과 다르지만 원작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냥 글밖에 없으니까 상상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폴트 값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학적으로 상찬을 받은 것으로 힘들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에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했던 건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약간 소재주의로 접근한 책들이 종종 영화화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감독이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서 판권을 사서 좀 많이 고쳐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지금 나는 템프로였다와 터널만 봐도 중요한 부분들이 좀 바뀌고 설정들도 바뀌고 톤도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영화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원작 소설들은 요 소재로 내가 할 수 있는 충격적인 결말 혹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디테일을 막 파헤치는 뭐 이런 소재가 승한 소설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다른 거를 보면서 기자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기자들 이렇게 막 취재하는 거 나오고 네. 좀 옛날 생각이 자아 성찰. 좀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몰상식한 기자는 아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장에 있다 보면 되게 무뎌지거든요. 네. 그 실제로 제가 굉장히 추웠을 때 이걸 보면서 비슷했던 거는 그게 어딘가 이천인가요? 경기도 이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가지고 한 30명 넘게 네.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샌드위치 패널 그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막 정말 굉장히 크게 막 불이 났었는데 근데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이어서. 그래서 차량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서서 바닥은 다 얼어붙었고 막 불하고 연기는 나는데 이제 그 진화 작업은 하고 있고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뉴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뉴스를 해야 되니까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사람이 갇혀 있고 뭐 근데 이제 그게 또 방송 기자는 또 일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람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사상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뭐 이런 걸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일로 막 접하다 보면 왜 응급실 가서 막 의사분들이 막 이렇게 정말 일에 치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약간 심정인데 그렇죠. 그때를 보면서 저는 저쪽도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그렇게 치면 이제 감독의 의도가 잘 작동했네요. 그렇긴 한데 좀 디테일은 좀 아쉬웠어. 아, 네. 기자한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취재는 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버뜩 든 게, 그 나이 때 기자는 안 갑니다, 현장. 그래요. 부담 좀 되나? 그 나이 때도 취재는 안 가고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어린 기자들이 보통 현장에 가기 때문에 그 어린 기자 중에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그런 기자로 그렸으면 굉장히 실감이 났을 텐데 막 너무 이렇게 나이 많은 데스크급 되는 기자가 가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그런 막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디테일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 가지고는 뭔가 텍스트적인 뭐랄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뭐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콘텍스트가 아주 있어 보인다. 콘텍스트적인 언급을 안 하면 오히려 좀 뭔가 아쉬운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 평들 중에 이제 세월호에 대한 기시감을 많이 떠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보면서 네. 대놓고 의도한 게 아닌가. 그냥 대놓고 쓰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얘기를 뭔가 뭐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에이 영화에서라도 시원하게 하자. 그냥 대놓고 막 쓴 게 아닌가. 배관원이 어땠어요? 네, 그래서 두 장면이 생각나는데 김혜숙 배우가 분한 처음에 딱 나올 때 깜짝 놀랐고 목소리가 성대모사 지금 이거. 근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투 트랙으로 이렇게 위에서 파고 옆에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브리핑 할 때 브리핑 잘하더라고요. 브리핑을 그 장관이 그리고 마지막에 욕하고 꺼지라고 했다고 하니까 나? 이러면서 왜?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일단. 그 두 장면에서 그래서 제가 뭐 우려했던 거는 뭐였냐면 브리핑도 제대로 못하고 막 상황 파악도 안 돼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이런 정말 무능하고 바보 같은 장관일까봐 걱정 되게 했거든요. 걱정까지. 왜냐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재미없어질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영화가 너무 대놓고.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대차 대조표 해놓고 그거 지금 차이점을 알아내자는 거 그렇게 되니까 할 건 하는 캐릭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온 캐릭터가 아니고 그 마지막으로 돌아섰는데 약간의 통쾌함도 있고 그래서 뭐 좋았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게
이런 영화들을 보면 괴물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제가 일전에 뭐 몇 회 전에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괴물 처음에 볼 때 정말 싫어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저 심지어 그래서 W앱에 별표 하나 주고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막 뭐라 그랬어요. W앱이 생기기 한참 전 영화임에도 그때 제가 막 영화 보자마자 나와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다큐멘터리를 찍던가 괴수 영화라고 해놓고 이상한 데서 짜증 유발하게 한 다음에 현실을 막 환기시키고 막 그래서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사실은 비슷한데 이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이유가 내가 겪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지. 괴물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영화로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나? 라고 했더니 다시 돌이켜보니 그래 괴물 나오고 괴수 영화인데 그런 메시지도 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하고 괜찮아 또 훌륭한 영화 정말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나오는 엄청난 영화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터널을 보니까 그것보다 딱히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 엄청난 영화네 라고 하면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대놓고 그냥 막 그래요? 해가지고 네. 조금 고상한 방법으로 조금만 고상한 방법으로 그렇죠.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두 번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이한 체험이었던 게 제가 이걸 토요일 저녁에 심야로 봤는데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 팝콘을 먹으면서 봤어요. 웃길 때 와짱창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슬플 때 다 같이 슬퍼하고 애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이걸 피서로 온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스트레스 해소를 한 거야.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형적이지 않아요? 해피엔딩이긴 하지. 근데 이게 어떤 공분도 일으키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말 저 말 막 말이 많아지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도 있고, 세상이 뭐 저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혹은, 저런 일이 일어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냥 젊은 커플들은, 재밌다. 또 어떤 커플 중에 한 명은 계속 울고 있고, 너무 슬프다 이러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들 전부 다 콤보 세트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막 놀았단 말이야. 놀러 온 거야. 놀러 와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하지만 괜찮아졌고 막 기분이 풀렸고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이 문제의식은 좀 생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오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이걸 보고 나서 거기로 뛰쳐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뜨거움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의 의식이 있는 오락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한국에. 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오락. 저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겠거든요.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불합리한 얘기야. 이런 세상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어. 그걸 찍자. 모티브를 따서 이걸 내가 영화로 찍겠다도 감이 힘들고 만약에 찍겠다고 했으면 거기 제가 뭘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고 다 같이 빡세고 막 머리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럼 뭐 그런 거야. 심장이 터져버려야지 뭐. 머리가 터지고 심장이 터져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바뀌어.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개랑 코미디, 개사료 먹방. 저는 그걸 못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연상이 아예 안 되게 다른 걸 했을 것 같아. 비유적으로. 그게 저는 어떤 매체나 예술이 가진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회해서 그걸 보고 나면 내가 겪은 본질에 대해서 환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반 정도 대놓고 나머지 반은 근데 니네 너무 힘드니까 재미로 이게 못 만들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잘 만들었다고 하자니 이건 좀 기형적이고 이건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명확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을라도 통해서 네.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이 환기시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렇게 섞어가지고 네. 뭔가 이두저도 아니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는 정말 개인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예요. 전자. 네. 왜냐하면 너무 분노만 하고 살았더니 저는 사실 그 기자 생활할 때 늘 분노했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만들 때는 네. 그거 사건에 붕괴하다가 네.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막 벗겨가지고 날리고 그렇죠. 뭐 그럴 때는 또 그거에 막 붕괴하다가 뭐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좌천되고 막 이런 것도 그거에 막 붕괴하다가 네. 그러니까 계속 소재만 바꿔가지고 분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잖아요. 바뀌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글이 너무 길다 그러고 그냥 글 잘 읽었다고는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게 무겁고 정통으로 전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누군가는 가볍게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거든요. 이런 영화를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오달수 같은 캐릭터가 가득 찬 영화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나 아니면 제가 영향받은 영화들 중에 이러면 또 그건 너무 낙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난 영화가 특히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물론 그 안에서 서로 이기심도 표출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본 터널의 오달수 같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생명 아니야? 이 영화에서 이제 저기 안에 갇힌 건 도령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대사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대사를 2시간 동안 100번을 한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영화들도 많거든요. 볼케이노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뭐 타워링 이런 유명한 재난 영화도 있었고 그들은 재난이 시작하기 전에는 다 각자의 상황이 있었고 이기심을 표출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재난을 극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복을 해요.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희생의 값어치를 알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보고 나면 뭔가 고향감이 생겨요. 그렇지.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이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로 끝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니까 터널 지날 때마다 이제 우리는 무서워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터널 지날 때마다 안에 손을 꼭 잡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 대해서 우리 붕괴하면 뭐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했을 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불을 지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을 지펴주는 것 같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니네가 그래 보니까 뭐 이런 걸 훨씬 많이 생각해야 되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니면 어떻게 해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습니까, 강도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저한테 빨리 배 감독이 말을 끊고 나하고 얘기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네, 저는 또 항상 또 시작할 때 저는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항상 재밌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기억났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저건 뭐 사관이 동화뱀이 아니라 도롱뇽이라 그랬나? 동화뱀이라 그랬나?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게 뭐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도롱뇽은 파충류가 아닙니다. 그래? 양서류고요. 그러네. 틀렸어. 그래서 뭐 그렇게 좋게 이해해주면 관계자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역으로 그렇게 비꼬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일단 중요한 건 파충류가 아니다. 양서류구나. 양서류. 그래서 전 대사 그거 한 2번인가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은 포유류라고 얘기하나? 영장류. 영장류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나 있었다. 쓸데없는 디테일. 연천을 추모하면서 마이크로 디테일. 쓸데없는 디테일을 한번 접어가고 싶었고. 뭐 세월호에 관한 언급을 하니까 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좀 하자면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세월호에 대한 기시감이 많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재난 영화를 만든들 거기에 대해서 소환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뭐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라는 사태와 오히려 저는 삼풍백화점이 더 많이 떠오르던데 삼풍백화점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현실성을 갖게 되는 그 부산행과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부산행과 뭐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는
이 소회가 썩 달갑지 않고 저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터널은 오락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 감독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뭔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약간 공분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냥 오락 영화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되게 많고 그중에 터널은 뭐 잘 만든 영화고 사실 그 안에서 뭐 짜임새나 뭐 이런 거 있어서는 사실 딱히 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뭐 굳이 하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오락 영화로 만들었는데 절대 오락 영화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오락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좀 약간의 책임감이 부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엔딩이 괜찮았거든요. 뭐냐면 터널이 지나갈 때 다시 한번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랄까 모두에게 기시감을 주는 그런 엔딩, 뭔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다가와서 그래서 뭐 엔딩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보고 싶은 건 그거죠. 저는 느끼기에 이게 뭐 세월호라든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로 저는 전혀 보지 않는데 그러면 왜 그런 영화를 우리는 못 보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가지고 만든 수많은 영화와 다큐들은 헐리우드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루는 잘 영화는 나는 왜 본 적이 없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이게 그런 게 만들어지기 힘든 정말 환경인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 자신이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잘 만들어진 책이 있다 그래도 이게 현실화될 수 없는 산업적인 구조인 건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영화 관계자는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계시는 작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쓴 작품들에 제의가 오는데 하나같이 정권이 바뀌면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고 네네.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찍다가 중간에 엎어진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개봉도 못한 영화들도 많고 미국에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문제다.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였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오케이, 좋은데 그러면 네가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바꾸도록 직접 행동하는 거랑 사람들에게 잘 포장해서 알리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거고 이게 보도사진일 때도 딜레마에 빠지고 다큐일 때도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게 심지어 장르 영화로 만들려고 하니 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독수리와 소녀라는 그 수단 내전 때 남아공 사진 기자가 그걸 찍고 심지어 그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아 상태에 있는 소녀가 바닥에 이제 엎드려 있고 그 뒤에 독수리가 내려앉아서 걔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사진 때문에 그 수단에 그 참상이 알려져가지고 엄청난 물자들이 지원을 받았고 근데 저 아이는 죽었냐 독수리 그러니까 저러고 있을 때 왜 애를 구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난에 시달리다가 사진 기자는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 기자는 퓰리처상을 받았는데도 가난과 뭐 약물 중독 이런 데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자살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미학적으로 훌륭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도덕률에서 벗어나 있는 아티스트 운운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을 때 그게 최적화된 게 터널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게 못마땅할 거고 누군가는 그게 굉장히 좋았을 거고 누군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텐데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 감독은 오락 영화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도 뭐 자기 나름대로의 태도를 가지고 잘 엔딩을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외에
배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우리도 이제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권이 바뀌면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또 떠오르는 영화는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조토끼가 나오는 그쵸. 주인공 네. 영화인데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심지어 이제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쟤들은 이제 9.12 테러로 이제 추모하다 못 해가지고 건물까지 추모하는데 그 두 개 솟아 있었던 건물까지 추모. 이거는 거기에서 이제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화는 다 했고 그 없어진 건물까지 추모하는 영화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뭐랄까 뭐 하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만든 영화가 본 적이 내가 언제 있었던가. 물론 영화가 꼭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그 뭐 한두 편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편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왜 정말 대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만든 그런 영화를 내가 왜 이렇게 본 기억이 없나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우클릭이 많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지향하는 바에 원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걸 쟁취하고자 하는 수단 자체가 네. 약간 저열한 방법까지 동원되면서 네, 아니 네. 누군가는 밥줄을 막 끊고 그렇죠. 막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이대면서 막 돌려놨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막 가정이 힘들고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똑같이 소리를 내면 비슷해지니까 그냥 입을 닫고 네. 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네. 수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좀 지혜로운 방법이거나 지혜로운 방법 혹은 말싸움하다가 인신공격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다가 갑자기 뭐 옆에서 뭐 집어 던지고 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 기분도 안 풀리고 화도 안 풀리고 논리가 설득도 안 되고 막 손해보는 기분이잖아요. 내가 왜 얘랑 말을 섞고 있지? 근데 뭔가 쿨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영화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얼마 전에 뭐 이승만 뭐 무슨 시 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상 받은 앞줄로 시 앞줄로 깠잖아요. 모르게 잘했잖아요. 이건 그 시를 썼는데 그 앞 첫 글자만 따서 봤더니 막 욕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게 상 받은 게 나중에 취소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랑 그리고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영화는 진짜 그냥 자동차 추격 액션. 자기 옛날 영화 리메이크한 리메이크작인데 페미니즘 영화의 지금 최천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걸 페미니즘 요즘 이슈가 되니 내가 그걸 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생각할 때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인간으로서의 쿨함과 멋있음이 그냥 그 안에 그냥 나온 액션 영화거든요. 카 체이싱 액션 영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거기다가 그때 가장 마초의 매력을 발휘하던 토마리가 나와가지고 정말 젠틀하면서 멋있고 터프한 남자 주인공. 거기다가 엄청 멋있는 여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페미니즘 영화로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장르 영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케이스 스토리로 말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많이 듣는 소지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 순수하게 장르 영화를 추구하면서도 사람들이 보고 났을 때 뒤늦게 깨닫고 내가 왜 마음이 동했지?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영화를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너무 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다이빙벨 2, 3, 4, 5를 만들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 감독님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계좌번호 이런 거 나오나요? 네, 그래서 지어주시면. 아니 뭐 전반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더 고단수로 뭔가를 그렇죠. 그냥 소재 자체로 막 이게 휘말려가지고 빌미를 주지 않고 그럼 이 말 저 말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고단수로 표현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트집을 잡을 수는 없으나 알고 보면 뭐 이 모든 거를 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그게 저는 영화를 예술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게 막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즐기고, 재밌게 이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내가 뭔가 바뀌었어, 의식이.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 재미가 그런 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화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제 뭐 시장도 이제 뭐랄까 그런 준비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제 2013년도 이후로 영화 보는 사람이 2억 명 관객수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영화 보는 관객들의 영화 편수도 1년에 4.7편 정도 이게 한 몇 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뭔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됐으니 뭔가 어떤 제약이 없다면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계속 이게 뭐 갔다 오니까 뭔가 좋은 영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영화 제작자라면 내가 만드는 영화가 너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 과만 소통할 수 있는 영화에 내가 집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 지구적인 영화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그게 힘들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고민들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럼 지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장르 영화들은 흥행하고 있는 영화들은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뭐 터널도 보게 되니 뭐 영화 자체적으로는 재밌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진짜 현업에서 열심히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정말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 뭐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지는 않을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돈 내고 봤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한 번씩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의도치 않게 여기저기서 이제 수업하고 막 제 자랑은 절대 아니고 뭐 생업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얼마 전에 뭘 좀 살펴봤는데 영화라는 게 아까 황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메르 형제가 그랑 카페에서 열차의 도착이란 걸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다 진짜 기차인 줄 알고 막 카페 밖으로 뛰쳐나가고 막 뭐 그랬던 게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수많은 사조들이 생기고 그때 이제 사회가 격변한 것과 영화라는 매체의 연관성 때문에 사조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2차 대전 다 서로 쏴 죽였는데 무슨 영화? 그때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60년대, 70년대 뭐 미국도 베트남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발전된 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화가 일단 일제시대 때 일본 스태프들이 도와줘가지고 만들었다가 민족 사관적인 영화들도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쭉 살펴보니 그 뒤로 계속 그거더라고요. 해방, 독재, 3S 정책, 약간 반항. 그러다가 90년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감독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낸 성과가 나타난 게 해봤자 3, 40년인가? 물론 안 되죠. 그 전 영화들도 훌륭한 영화들이 많지만 거쳐야 할 계단들을 뛰어넘으면서 빨리빨리 그냥 올라와 버린 느낌이 우리나라 근대사나 뭐 산업이 발전한 것만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거쳐야 하는 장족의 발전을 빠른 시간 안에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거쳐야 하는 어떤 뭔가가 덧나고 그게 고름이 터지고 그게 소독이 되고 상처가 딱지가 딱 앉아서 그게 떨어지고 새살이 돋고 뭐 이러면서 거쳐왔던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게 몇 단계 몇 계단씩 2계단, 3계단씩 훅훅 뛰어넘어서 온. 그래서 영화도 약간 아시아 영화, 특히 우리나라 영화가 현재 이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가 이 영화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있고 뭐 2마리, 3마리, 4마리 토끼까지 들어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이제 평가받는데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영화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로서 보면 장르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든 한국 영화의 장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말이 너무 많아서. 일창 연설을 하는. 뭐 하여튼 뭐 애정이 많아서 그런 네. 거고. 근데 저는 늘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 장선우 감독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네. 100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망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저 극장에서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때 그 영화를 만드는데 시스템이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네. 얼핏 들은 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돈을 끝도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찍다 보니까 그냥 네네.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딱 계산되고 이렇게 뭐 풀프로덕션 이런 게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아니면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게 불과 20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영화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걸 보면 그렇죠.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속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 더 좋은 작품도 나올 거라고 보고 네. 터널이 뭐 그런 부분에서 더 훌륭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현 세대 네. 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잘 담아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네. 역할을 한 건 아닌가. 우리들이란 영화 빼고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요? 제일 괜찮았고. 그럼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감독님 모셔서 또 공개방송 한번 할까요? 네, 오면 좋지 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우리 다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고 아쉽기도 하고 더 보고 싶다. 선배 영화 감독들이 만드는 더 좋은 영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보셨다면 네. 아직 안 봤으면 이걸 안 듣겠지. 비슷한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보신 분들이 또 보실려나?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영화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네. 저희들의 다음 작품도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2작품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신통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터널만 제가 이번에 녹음을 했는데요. 그 뭐 여름 영화 시장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다룰 영화 별로 없네요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뭘 해야 되는지. 앞서 심하게 말했던 영화들에게 자꾸 미안한 상황도 자꾸 생기고. 하여튼 뭐 그렇죠.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2회를 네. 저희가 그 3명이서 진행을 했으니까 네. 다음번 정도에는 저희가 다른 멤버 게스트로 한번 모셔가지고 네, 재밌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